네, 안녕하세요. 약속드린 대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근데 서현님이 오늘 일도 많고 약속도 있어가지고 최대한 컴팩트하게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지금이 4시 5분이니까 딱 영상을 40분, 45분만 찍으려고 해요. 빨리 찍으려고 합니다. 좀 빨리 이해해주세요. 7페이지. 폭력은 왜 비도덕적이냐? 당연히 폭력은 나쁘니까 비도덕적이겠죠. 폭력의 의미에 관해서 좀 알아두세요. 우리가 폭력이라고 하면요, 그냥 사람 때리는 거, 사람 욕하는 거, 훔치는 거, 죽이는 것밖에 생각 안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학술적으로 좀 접근하면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면 뭐 자유에 대한 의지, 내가 자아실현, 꿈을 실현하는 의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나는 수업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뒤에서 찌를 때 내가의 학습권, 내가 공부할 권리를 빼앗는 거잖아요. 그거 역시 폭력이 들어간다. 그래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무시하는 것으로 힘과 말 같은 행동을 통해 신체적,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사회 구조나 간섭 때문에 벌어지는, 뒤에가 좀 중요합니다. 모든 종류의 차별, 소외, 인권 침해, 그리고 환경 문제까지. 폭력의 대상은요, 오직 인간만이 아니라 생물, 그러니까 식물, 동물, 곤충 다 생물 플러스 자연 환경까지 들어간다. 환경 오염이라고 하잖아요. 환경까지 들어간다. 그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문제 푸는 시간 없을 것 같고요. 네, 바로 두 번째네요. 폭력의 유형. 직접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가르쳤을 거예요. 표를 들어라. 가장 작은 게 직접적 폭력이고, 그 다음으로 작은 게 구조적 폭력이고, 그 가장 큰 게 문화적 폭력이다. 이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적 폭력은 왜 제일 작냐, 구조적 폭력은 왜 두 번째로 작냐, 문화적 폭력이 왜 제일 크냐, 그거를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접적 폭력은 폭력의 가해자가 눈에 그냥 보여. 때리면 보이잖아, 욕하면 보이잖아, 직접적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구조적 폭력은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회 시스템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를 찾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잘못된 법에 의해서 잘못된 폭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법을 만드는 건 그 나라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 풀기 쉬울 것이다.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부작위에 의한 폭력, 방관에 의한 폭력은 약간 논외,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좀 다른 성격이에요. 어디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관에 의한 폭력은 그냥 알고 계세요. 사람들이 무시해서,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서 발생하는 폭력이구나. 그리고 폭력의 원인, 굳이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있는데, 개인적 원인은 분노 조절 실패, 당연한 말이죠. 공감 능력, 1학년 때 누누이 강조했어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힘과 그 사회적 권력의 불균형. 사회적 원인으로는 여기 사회적 원인, 즉 구조적 원인으로는 갈등 해결 제도, 그러니까 법이나 사회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죠. 제도의 미비, 폭력을 허용하는 사회 분위기, 그리고 폭력적인 대중매체의 영향, 분위기는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폭력이 왜 비도덕적이냐? 그냥 읽어보세요. 다 나와 있잖아요. 후유증을 남기고 피해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폭력이 악순환이 발생한다. 좋은 순환은 선순환이라고 하죠. 선순환. 내가 호의를 베풀면 상대방도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기브 앤 테이크, 선순환. 악순환은 내가 때리면 내가 후배를 때리면 후배가 자기보다 어린 초등학생을 때리고, 초등학생이 자기보다 어린 유치원생을 때리고, 군대에서 이걸 내리갈굼이라고 합니다. 되게 잘못된 악습이에요. 그처럼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이 발생한다. 그리고 폭력의 후유증은요, 피해자도 당연히 있지만 가해자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가치관이 잘못돼요. 다 주먹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자기 멋대로 하려는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된다. 즉 가해자나 피해자나 다 상처가 된다. 두 번째,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냐? 의도적인 폭력과 비의도적인 폭력이 있어요. 당연한 말이죠. 의도적 폭력에는 신체적 폭력, 때리는 거, 언어적 폭력, 패드립 하는 거나 욕설하는 거, 금품갈취, 돈을 빼앗거나 돌려줄 생각 없이 물건을 빌리는 거,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나와 있어요. 다 읽어보세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폭력. 장난이었어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그럴 줄 몰랐어요. 비의도적. 지나친 장난이나 농담,
무관심, 이 방관이 좀 크겠네요. 방관. 무관심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교실 2학년 4반에서도 학폭이 있을 거야. 근데 내일 알라고 무시하는 거지. 방관에 의한 것도 폭력이에요. 잘못된 반 분위기, 구조적 폭력. 분위기니까 저렇게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자, 진짜 8페이지. 꼭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이 있어요. 개인적 차원으로는 뭐 되게 유치한 건데, 하나는 신호 알아차리고 잠깐 심호흡하고 하나는 이유를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나 전달법, 너 전달법 말고요, 나 전달법으로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나 전달법은 1학기 때 배웠으니까 패스하고, 그리고 서로 이해하기, 그리고 공감 능력 키우기, 폭력에 무관심하지 않기, 방관하지 않기. 이거는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으로는 이제 법과 제도, 사회 시스템, 캠페인, 교육 이런 게 사회적 차원에 들어가겠죠. 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폭력 예방 캠페인 실시, 뭐 폭력을 해결하는 제도나 법 정비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리고 중요한 게 지우개가 어디 갔냐? 이 두 자식이 열심히 지워서 어디다 뒀나? 잠시만요. 바쁜데. 안 보이니까 그냥 2학년 4반에 있는 그냥 걸레를 닦읍시다. 어차피 도진이가 열심히 닦아줄 거예요. 우리 반 7판 단고는 도진이거든요. 8페이지에 중요한 게 왼쪽에 하나 쓰세요. 제가 1학년 때도 자주 강조했는데 왼쪽에다 쓰세요. 저는 여기다 쓸 건데 여러분들은 왼쪽에다 쓰세요. 한획이 자체는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분노나 화내는 것 자체는요, 나쁜 게 아니에요. 올바른 분노는 올바른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한테 패드립을 하네? 그럼 화를 내야지. 거기서 실실 웃으면 바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내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분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다. 그 어떠한 분노, 어떠한 화내기가 나쁜 거냐? 정당하지 못한 화내기나 정당하지 못한 분노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알이라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지우고. 서현님이 감기에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이상해질 텐데 감안해 주시길 바랍니다.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 폭력을 당하는 사람, 즉 피해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냐.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돼요. 이거 하지마, 싫어, 기분 나빠 이런 식으로 명확히 밝혀야 되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somebody help me 이러지 마시고 꼭 지목해야 돼요. 뭐 도진아 도와줘, 도우야 도와줘 해야지 애들이 반갑을 안 해요. 그러니까 법과 제도 및 외부기관 활용하기. 즉 내가 문제야가 아니라 내가 피해를 당하면요, 일단 도움을 요청해야지. 내 친구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사회 제도, 법한테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 다음에 폭력을 목격한 사람, 목격자, 방관자라고 쓰고 싶진 않아요. 목격자라고 쓸게요. 폭력을 목격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무관심을 버리세요. 즉 방관자의 입장이 아니라 방어자가 되세요. 방어자. 그걸 적극적으로 신고하세요. 교사한테 신고하든 경찰한테 신고하든 부모한테 신고하든. 그리고 사회 제도적 차원, 즉 사회적 차원. 사회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폭력 문제에 대한 엄중한 처리와 피해자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재발 방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된다. 가해자도 국민이에요. 버리는 카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재교육을 해야 되는 교화의 대상이지, 교화. 남자반은 9페이지 말고 10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많이 냈어요.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냈습니다. 폭력 및 괴롭힘에 대한 다양한 입장 해가지고 가해자들. 복수죠, 복수. 단수가 아니라 복수죠. 여러 명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가해자들에는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들어가요. 첫 번째는 당연히 가해자가 들어갑니다. 가해자 보시면 괴롭힘을 시작하며
주도하는 존재로 괴롭힘을 시작하는 존재다. 얘네들은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시발점이에요. 시발점. 욕좀만 쓸게요. 우리가 나쁜 놈을 보면요, 야 시발로만 그러잖아요. 아, 못된 놈들이야. 폭력을 시작하는 못된 놈들. 아, 여기 시발로면 미안해요. 시발점이다. 이렇게 외우면 쉽거든요. 두 번째, 동조자들. 동조자들은요, 시작은 안 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 하냐? 괴롭힘을 시작하지 않지만 가해자가 괴롭힘을 시작하면 함께 괴롭힘을 시작하는 역할을 하는 존재이다. 즉, 시작은 하지 않지만 주도하는 역할이다. 얘가 스타트, 엔진을 딱 누르는 시발점이 된다면 얘네들은요, 연료를 제공해요. 연료. 재밌어가지고 얘가 애를 한번 때리면 얘는 10대를 때려요. A가 시작해야지 나중에 B, C, D 얘네들이 같이 접근해서 재밌다고 같이 때리는 거야. 얘네들이 동조자예요. 세 번째, 조력자. 조력자는 뭐냐? 겉으로 보면 착해 보여요. 보시면 겉으로 욕하거나 때리지는 않아요. 근데 웃거나 손뼉치는 모습을 보이는데 가해자의 폭력적 괴롭힘을 즐기는 역할이에요. 즐기는 역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동조자와 조력자를 좀 헷갈려해요. 근데 어떻게 구분하냐? 야매인데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조력자는 즐긴다. 조력자는 즐긴다. 동조자는 연료다. 이응님 들어가잖아요. 개억지입니다. 미안해요. 개억지예요. 근데 여러분들 동조자랑 조력자를 많이 헷갈려 합니다. 나도 헷갈려.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이렇게라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조력자에는요, 하나 더 있어요. 소극적 조력자. 소극이랑 많이 들어가니까 뭔가 좀 덜 나쁜 놈 같아요. 아니에요. 싹 나쁜 놈들이에요. 소극적 조력자. 웃거나 손뼉치는 모습을 보이진 않지만 속으로 가해자를 멋있게 생각하고 자신도 가해자 같은 역할과 위치에 서고자 한다. 괴롭히는 가해자를 보면서 나도 저 일진처럼 괴롭히고 싶어. 근데 나는 힘이 나약해. 나는 할 수 없어. 하지만 저 일진 너무 멋있다.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그리고 이제 나 여기다 쓸게요. 보이려나? 잠깐만요. 충분히 잘 보이네요. 아, 잠깐만. 이거를 확대해도 되려나? 굳이 뭐 확대 안 해도 되겠네요. 네, 방관자들. 무시하는 거죠. 근데 방관자들도 가해자에 속합니다. 가해자들. 왜 들이냐? 복수죠? 또 들어가요? 보시면 오늘 첫 번째 방관자. 내 할 바 아니야. 신경을 아예 안 써요. 누군가가 제가 남자 반은 찬현이 얘기를 했는데 찬현이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우리 반은 학폭이 벌어지든 누가 울어짖기든 누가 뭐 슬피 꺼이꺼이 울든 관심 없어요. 나는 내 학원 숙제 해야 돼. 나는 내 공부해야 돼. 나는 내 친구들이랑 놀아야 돼. 내 할 바 아니야.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거 아니잖아. 라고 하는 방관자들. 가해자들이에요. 네, 두 번째. 이건 조금 멋있어 보여요. 보시면 소극적 방어자. 소극? 방어자라고 들어가니까 뭔가 좋아 보여요. 좋은 건 맞는데 결과적으로 방관자랑 똑같아.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소극적 방어자. 돕고 싶지만 용기가 없어서 또는 방법을 몰라서 피해자를 돕지 못하며 가해자를 말리지 못하는 방관자이다. 즉 얘네들은 방관자예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가해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들어가요. 얘네들 절대 방어자 아닙니다. 가해자들이에요. 그리고 방어자. 당연한 말이죠. 방어자는 딱 봐도 멋있죠. 히어로예요. 히어로. 방패로 일진들을 찍어버리는 히어로. 타인의 폭력 상황이나 괴롭힘에 적극 관여하여 피해자를 돕거나 가해자가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이다. 히어로. 피해자. 말 그대로 피해자. 굳이 얘기 안 해도 되죠.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여기서. 자, 그 밑에 3의 법칙.
우리가 잠깐 이게 저쪽에 있나? 아, 애들이 넣다 숨겨놨구만. 어우, 잘 지어준다. 좋아요. 3의 법칙은 뭐냐? 우리가 초등학생 때는 이렇게 배워요. 나, 너, 우리. 우리가 되기 위해서, 즉 집단이 되기 위해서는 3명이 필요해요. 나 혼자 방어자를 자처하는 건 무서워요. 힘들어요. 일진 애들이 있는데 얼마나 무서워. 근데 집단을 이루면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집단을 이루면 그 행동에 그 힘이 실려요. 근데 그 집단을 이루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게 3명이에요. 그래서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꼭 읽어보세요. 3명이 모이면 집단이 형성되어 그 집단의 주장이 힘을 가져 다른 집단 및 타인에게 주장이 먹히는 현상이에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집단이 되기 위해서 3명. 나, 너, 우리. 3명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3번째. 폭력의 크기와 범위. 폭력의 크기는 제가 아까 이렇게 가르쳐줬죠. 지우니까 잘 안 보이는구나. 제일 작은 게 뭐다? 직접적 폭력이다. 두 번째로 큰 게 맞아요. 구조적 폭력이다. 가장 큰 게 문화적 폭력이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단가 두 번째. 구조적 폭력의 특징. 이것도 좀 기억하세요. 사실 구조적 폭력의 특징이나 문화적 폭력의 특징이나 거의 유사해요. 근데 문화적 폭력은요, 너무 강범위해. 그래서 특징 짓기가 좀 애매해서 예외했다라고 생각하면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구조적 폭력의 특징. 잠시만요. 네. 제가 할 때가 나머지. 아닙니다. 이거 하는 김에 빨리 하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으시죠? 예, 제가 못 감기만 그래가지고. 제가 뒤에 이어서 할까요?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보세요. 얼마나 우리 학교 훈훈해. 새끼들 이거. 선생님이 못 가라가면서 영상 찍으니까 정화쌤이 제가 뒷부분 할까요? 얼마나 친절합니까? 니들 좀 공부하라는 뜻입니다. 아무튼 마저하면 구조적 폭력의 특징은요, 피해가 장기간 길게 발생해요. 법이 한번 입법되고 난 다음에는요, 수정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장기간이고요. 둘째, 아까 말했죠. 악법이나 제도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악법의 가해자가 누구냐? 국회의원인가요? 국회의원은 국민들이 뽑는데 그 국민이 가해자네?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다음에 세 번째, 합법. 아까 제가 입법이라고 했죠? 법에 의해서 폭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합법적이에요. 네 번째,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며 연쇄효과. 연쇄. 한 번 터지면 이게 빵 폭죽 같은 거예요. 빵 터지는 거예요. 얘가 안 터지면 여기까지 안 터져요. 한 번 터지면 쭉 터지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선순환 아니라 악순환 얘기했죠? 비슷한 거예요. 그 정도만 말하면 됐다. 11페이지 필요 없고 12페이지 필요 없고 13페이지 13페이지는 최근에 배웠죠?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날 거예요. 여기는 여자 반응 페이지가 남자 반응 다를 거예요. 근데 내용은 똑같아.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13페이지.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냐 해가지고 제가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국가이냐 아니냐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결론은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국가다. 왜 정의로운 국가이냐? 그래서 동그란 첫 번째, 국가의 의미.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국민, 순서는 필요 없어요. 국민, 영토, 주권. 근데 이 주권이 중요해요. 민주사회에서는요, 이 주권을 국민들이 가져요. 그래서 국민들이 대통령이랑 국회의원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주권이 누구한테 있냐에 따라서 독재국가, 북한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김정은한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보지 않는 거예요. 중국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물론 중화 인민들한테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시진핑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국가라고 하기 좀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의 주권, 대통령이 잘못하니까 내려오잖아요. 우리 국민들한테 있어서 민주국가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가서 자유주의와 민주국가의 차이점 자세히 말해주겠습니다. 국민 영토 주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국가의 역할.
국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국민의 생명과 인권, 재산 등을 보호해야 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되고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정해야 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가나다라 국민들이 서로 싸워 갈등을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랑 정학생이랑 멱살 잡고 싸워. 그러면 누가 해결해야 돼요? 교장이 해결해야 돼요? 아니에요. 법적으로 처리해야지. 그래서 국가가 개인 간의 또는 집단 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입할 수 있어요. 무력으로 말고 개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인간다운 삶 보장. 이게 복지죠, 복지. 라는 복지를 얘기하는 거죠, 복지.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치안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치안이라고 하면 올바른 사회 제도와 경찰들을 얘기할 수 있겠고, 국민의 생명, 인권, 재산 보호는 기본권을 지키는 거죠. 기본권 수호. 기본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쓸게요. 그런 정의로운 국가의 조건은 뭐가 있냐? 왜 우리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에 들어갈 수가 있냐? 바로 첫 번째, 국민의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에 들어갈 만한 자유국가였죠. 사람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나라가 자유국가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 하시는 게 두 번째, 민주적 절차 보장과 국민의 주권 실현, 민주국가. 우리가 왜 민주주의와 자유주의를 헷갈리냐? 우리나라는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면 좀 쉽습니다. 자유주의 옆에다가 공간 있으면 쓰세요. 자유의 핵심은요 자유와 권리의 보장, 이 핵심이에요. 즉 나라가 좀 덜 개입하더라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게 자유주의의 핵심이에요. 즉 자유주의는요 뒤에 가서 배우실 야경국가, 작은 정부, 소극적 국가관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을 좀 덜 하더라도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야 된다. 그게 자유국가예요. 반면에 민주국가는 뭐냐? 민주주의라는 건요 약간 사회 시스템 같은 거예요. 사회 시스템. 그래서 주권이 아까 말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어요. 그래서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 가능한 거예요. 약간 자유주의는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요 약간 사회 시스템 같은 거예요. 사회 시스템. 그래서 주권이 국민한테 있고 국민이 국가 운영에 참여 가능한 거예요. 투표를 하든 내가 후보로 나오든.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이런 차이점이 있다. 모르면 정한쌤이나 나한테 물어봐. 친절하게는 아니어도 대충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세 번째, 법에 따른 통치, 법치국가. 당연한 말이죠. 근데 1학년 때도 가르쳤지만 필히 아셔야 되는 게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아셔야 돼요. 법과 도덕의 차이점. 차이점은 뭐냐? 도덕이 법의 기초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법은 악법이라고 해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사회 제도나 법의 기초는 도덕이에요. 도덕이 없으면 법과 사회 제도가 안 만들어져요. 근데 그 차이점은 뭐냐? 법은 강제하죠. 법을 안 지키면 벌금 내요. 법을 안 지키면 감옥 가요. 도덕을 안 지키면 내가 피해보는 거 있냐? 있지? 나의 이미지가 나빠져요. 그게 나야. 물론 그 이미지가 나빠져서 내가 결국 불이익을 보겠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내 양심을 저버려서 자존감을 바닥으로 떨어뜨려요. 강제성이 중요해요. 강제성. 법은 강제성이 있고요. 도덕은 강제성이 없어요. 또 법은요 금지 항목이에요. 금지. 살인하지 마라, 절도하지 마라, 음주운전하지 마라, 이런 금지 항목이 많아요. 반면에 도덕은요 권장사항이 많아요.
효자가 돼야 된다. 뭐 학교에서는 선생님 말 잘 들어야 된다.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 인간다움이란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다. 이런 거. 권장. 이 정도만 아시면 법과 도덕의 차이점을 잘 아실 것 같아요. 또 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들이 만들죠? 도덕은 누가 만들어요? 국회의원이 안 만들잖아. 도덕은 사실 사회 문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어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국민들의 복지 증진, 즉 복지국가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면서 법에 의해, 즉 헌법에 의해 통치되는 사람들의 복지를 신경 쓰는 복지국가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의로운 국가이다. 이해됐죠?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냐? 정의로운 국가를 뭔지 알겠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 구성원들, 시민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이어야 돼요. 시민들이 정의롭지 못한데 어떻게 나라가 정의롭게 되겠어요? 그러면 시민이 갖춰야 할 자질은 무엇이냐? 다 바람직한 시민의식의 중요성. 뭐 당연한 말이죠.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사회와 국가 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수호자는 불의에 저항하는 시민이다. 우리나라 그 탄핵식도 그렇고 민주사회에서는요, 이런 잘못된 법을 바꾸기 위해서 시민들이 많이 나섭니다. 그게 선진국가이고 민주국가예요. 두 번째,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민주정치가 중우정치로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중우정치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어리석은 대중들이 통치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걸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민주주의의 단점은요, 다수가 항상 올바르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2학년 4반 애들한테 도희야 집에 갈래? 그랬더니 아니요 수업 들어야 돼요. 그게 올바르지. 근데 옆에 있는 건이가 나 집에 갈래요. 찬구도 집에 갈래요. 도진이도 집에 갈래요. 이제 막타로 이제 건율이가 집에 가자. 다수가 집에 가자고 하니까 집에 가요. 그게 다수결 민주주의의 원리잖아요.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들이 통치하는 민주주의를 중우정치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시민의식이 높아야 돼요. 세 번째, 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법과 규범을 지키는 시민의식을 갖췄을 때 사회가 안정되게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 즉 법치국가를 위해서 준법 정신이 있어야겠죠. 네 번째, 우리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 당연한 말이죠. 그 사회가 정의로우면 사람들 역시 행복하겠죠. 그리고 바람직한 시민의 자세, 인권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된다.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인권에 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인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권을 지켜요? 말이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게 힘입니다. 법과 기본 질서를 준수하는 태도, 준법 정신이라고 합니다. 준법 의식 또는 준법 정신.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는 태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말했을 거예요. 민주주의적 민주주의라고 뜻되고요. 민주주의적 인내심. 민주적 인내심이라도 될 것 같은데, 민주주의적 인내심이 뭐냐? 설사 내가 뽑은 후보가 아닐지라도 인내해 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참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국회의원을 뽑았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한 번 실수했네? 당장 내려와! 하고 막 주창 들고 달려가요. 이러면 안 되잖아. 내가 설사 좋아하는 후보가 아닐지라도 참아주는 거예요. 인내심. 인간은 다 실수하잖아. 찬구가 그 말 하더라고요. 자기가 전교 부회장이 돼서 좋았는데 전교 부회장으로서 실수를 좀 했다. 그래서 전교회장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있습니다. 야, 휴먼 에러. 야, 이거는 모든 인간이 실수한다. 그러니까 나가라. 찬구 얼마나 잘해요. 찬구가 조금 삐끗하더라도 민주주의적 인내심을 가지고 참아주세요. 그게 올바른 성숙한 시민이에요. 니들은 올바른 시민이니까 그래라. 네 번째, 공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 정치에 관심 가지고, 집단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함께 일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는 거. 다섯 번째, 건전한 애국심. 건전한 애국심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가르친 게 있는데, 민족주의적 애국심과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라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라는 말이 공산당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화주의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가로치고 건전한 애국심이라 쓰면 될 것 같아요. 건전한.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뭐냐? 민족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일 민족으로서 블라블라블라. 우리는 한웅의 자식으로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비합리적인 믿음에 입각해서 우리 민족성을 강조하는 것을 민족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합니다. 세계 1차, 2차 대전 때 많이 강조했어요. 반면에 공화주의적 애국심은 뭐냐?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정의로운 국가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두 개의 공통점은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민족주의적 애국심은 민족의 정체성. 약간 저급한 말로 표현하면 국뽕이에요, 국뽕. 국뽕.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이 무조건 맞아. 네, 민족주의. 반면에 공화주의적, 즉 건전한 애국심은요, 내가 태어난 나라이지만 비판적이고 합리적인 사고 그리고 시민의 책임을 다해서 정의로운 국가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정의로운 국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공화주의적 애국심이라고 한다. 그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은 알아들었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한 장만 더 하면 되네. 어우, 빨리 끝낼 수 있겠네요. 에어컨 좀 끌게요. 추운 거 할게요. 오케이, 31분이니까 오케이, 40분짜리 영상이 될 수 있겠군요. 물론 제가 문제를 이렇게 영상에서 찍어주지만 다 찍어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보세요. 프린트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13페이지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냐? 공익이 뭐예요? 공익? 했더니 어떤 새끼가 공공근무요원 얘기하는데 공익이 뭐냐면요, 다수의 이익, 즉 공공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공공의 이익. 나를 포함한 우리 집단 모두의 이익을 얘기합니다. 공익에 맞는 말은 사익이에요. 개인의 이익. 개인의 이익을 사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익을 따져야 된다. 법을 지키는 건 사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 사를 구분해라 이런 말 쓰죠. 그래서 다음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할 수 있냐? 자,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아까 첫 번째, 법의 의미와 특징. 법이란 법 어디서 만들어요? 국회에서 만들죠. 이거를 우리는 입법부라고 해요. 그리고 좀 여기 프린트에는 없는데, 근데 많이 읽을게요. 법이란 국회, 그 입법부에서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사회 규범으로 최소한의 도덕이라 할 수 있다. 법을 지키면 어디 가서 욕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최소한의 도덕이기 때문이죠. 아까 말했죠? 법과 사회제도는 도덕에 기초한다고요. 도덕에 기초한다. 도덕이 뿌리예요. 최소한의 도덕이라 할 수 있다. 법은 국가 권력, 공권력인데 정부, 행정부라고 하죠. 공권력 또는 행정부에 의해 강제되며 위반할 때에는 법원, 사법부죠. 사법부에 의해서 법의 판단을 받는다. 법의 판단을 받는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세요.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공간이고요. 정부는 나라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행정처리라고 하죠. 나라를 운영하는 곳이에요. 우리 행정실 있잖아요. 행정실에서 법을 만들지 않아요. 행정실에서는요, 우리 학교가 잘 굴러갈 수 있게 돈을 관리해 주는 곳이에요. 사법부, 법으로 범죄자를 처벌하는 곳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구분되는 이유는 이게 합쳐서 뭐다? 상권 분립이다. 상권 분립을 왜 한다? 한 곳에 권력이 치우치면 독재가 발생한다. 독재가 발생하면 국민들의 삶이 불행해진다. 독재 방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단가가 두 번째.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법을 그럼 왜 지켜요? 국회의원들이 만든 건데.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우리는요, 법을 만들 때 5,200만 명, 대한민국 인구가 다 참여할 수 없다 보니까 국회의원한테 나의 권리를 대신 맡겨요. 위탁합니다. 즉 우리 힘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우리의 권리를 대행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즉 법은 내가 만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저 스스로의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면 공익을 증진시킨다. 즉 공공에는 나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유지하고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된다. 뭐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 좀 지우고 이제 시민 불복종의 의미와 정당화의 조건. 뭐 당연히 시험에 냈겠죠. 시민 불복종의 의미는 뭐냐?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해야 되는 게 시민 불복종이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시민 불복종의 의미, 공공선을 해치는 부당한 정책이나 법을 변경하기 위해서예요. 즉 악법과 잘못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 시위 비스무리하게 하는 게 시민 불복종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정부나 정치 체제를 변경하거나 뒤엎기 위해서, 해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시민 불복종은 잘못된 법과 제도를 수정하기 위한 시위 방법이지, 그러니까 시민의 권리지, 정부를 해체하거나 정치 체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악법도 법이 될 수 있냐? 악법도 법이에요. 읽어보세요. 자, 반가로 두 번째, 시민 불복종의 정당화 조건. 모든 시민 불복종이 올바른 거 아니에요. 올바른 정당한 시민 불복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 첫째, 공익성. 사익이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공개성. 사적인 공간에서 하는 게 아니라 공적인 공간에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2학년 4반이 전체 이익을 위해서 저한테 요구할 게 있어요. 담임 선생님의 부당한 정책을 없애달라고. 근데 그 시위를 학교에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선생님 집 화장실에서 하고 있어. 선생님이 대변을 보고 있는데 앞에서 도진이가 임병수 선생님 나가라 펄럭이고 있어. 아, 그건 아니지. 그건 스토커였어, 스토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해야 되고요. 비폭력성. 제가 잘못된 정책을 만들었다고 저를 때려서는 안 돼요. 비폭력성. 처벌 감수.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처벌을 감수해야 됩니다. 잡혀 들어갈 걸 감수해야 돼요. 또 제가 남자반에서 간디를 보여드렸죠. 채무의 수단. 다양한 합법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안 될 경우에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시민의 권리가 시민 불복종이고요. 성공 가능성. 성공 가능성이 제로인 곳에서 해봤자 피해만 발생해요. 성공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어야지 시민 불복종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당한 조건을 따져야 된다. 정도만 말하면 시험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페이지는요. 선생님이 지금 몸이 별로 안 좋아서 목도 나갔지만 이렇게 좀 무리하면 땀이 납니다. 원래 땀도 많지만 선생님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영상을 뽑아내니까 좀 공부 좀 하시길 바랍니다. 수담이 이 새끼 이거 영상 2번 보고 10점인가 8점 맞고 혼나려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제발 영상 좀 보세요. 문제 다 찍어줬잖아요. 20개 중에 한 17개는 찍어주지 않았을까? 1번 국가의 기원, 즉 국가가 어떻게 형성됐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원과 다양한 국가의 형태, 국가의 기원. 첫 번째, 자연 발생선. 국가라는 건 자연스럽게 발생했다. 누군가의 의도가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연인이 됐네. 연인 상태에서 결혼을 해서 아이가 만들어졌네. 가족이 됐죠. 나 혼자 사는, 우리 가족끼리만 사는 게 아니라 가족이 더 커져서 그룹, 사회 집단이 됐네. 집단이 더 커져서 시민사회가 됐네. 시민사회가 더 커져서 국가가 됐네. 이것처럼 국가는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자연 발생설. 두 번째, 사회 계약설. 국가라는 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로 지켜주자는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 서로 지켜주자는 약속이 없으면 자연 상태에서는요, 나건영이가 최고예요. 키 크고 힘센 놈이 최고예요. 근데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서로 도와주겠다는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 명이 맺다 보니까 집단이 커져서 국가가 됐네요. 사회 계약설. 의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세 번째, 정복설. 징기스칸 생각하면 징기스칸.
힘센 사람이 또는 힘이 센 집단이 힘이 약한 집단을 정복하면서 땅덩어리를 넓혀간 거예요. 그러면서 계급이라는 것도 생겼지만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생기면서 점점 더 범위가 커지고 국가가 되었다. 정복설, 힘있는 집단이나 개인이 만들었다. 네 번째, 신의선. 신의 의지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 신의 의지. 뭐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형태. 원시 공산주의는 말 그대로 구석기 시대 때는요,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공산, 같이 만들어서 같이 나누는 공산주의 국가가 됐고요. 고대 노예제 사회, 사유재산과 정복활동을 통해서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노예제, 계급이 만들어진 노예제 사회. 그리고 중세에는 공건주의, 역사 시간에 배웠죠, 공건. 근대에는 자본주의, 지금 자본주의. 20세기 들어와서는 사회주의가 발생했다. 이거는 마르크스가 얘기한 국가의 형태예요. 머릿속에 좀 박아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극적 국가와 적극적 국가. 소극적 국가를 우리는 야경 국가 또는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적극적 국가를 복지 국가 또는 큰 정부라고 합니다. 보시면 야경 국가, 국가가 타국으로부터의 보호, 범죄로부터의 보호, 최소한의 사회 간접 자본 구축 등 최소한의 역할만 수행하며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아까 말했죠, 자유주의. 최대한으로 보장하다 보니까 자유는 진짜 방대하게 즐길 수가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무슨 단점이 있냐? 복지가 안 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져요. 자유만 추구하다 보니까 복지가 심해진다. 빈부격차가 심해진다. 반면에 적극적 국가가 최소한의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지를 제공해주며 안전을 위해 국가가 개인의 자유 및 선택에 간여.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좀 어려운 말로 간섭주의라고 하겠어요. 간섭주의. 국가가 간섭하는 거예요.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서 그 세금을 재분배하잖아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복지 혜택을 주기 때문에. 장점은 이런 빈부격차가 해소가 돼요. 근데 단점은 개인의 권리, 개인의 자유가 조금 침해돼요. 그 정도만 말하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선생님이 슬슬 힘이 빠지는 관계로 그 정도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인민저항권 관련해가지고요. 그래, 이 얘기만 할게요. 인민저항권은요, 시민불복종과 비교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인민저항권 보시면 중요한 게 인민저항권의 특징이에요. 인민저항권의 특징. 이거는 좀 알아두세요. 인민저항권은 옛날 개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거의 안 가르쳐요. 근데 이걸 왜 가르치냐? 시험 문제 내려고. 알아두세요. 인민저항권의 특징은 정책이나 법의 변경이 아니라 정부 해체와 교체가 목적이에요. 아까 말했죠? 시민 불복종의 목적은요,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거예요. 반면에 인민저항권의 목적은요, 법과 제도가 아니라 잘못된 정부를 교체하거나 해체하는 거예요. 좀 파급적이죠? 자, 두 번째, 기본권을 침해로부터 벗어날 권리뿐만 아니라 예방할 권리까지 지닌다. 우리 정부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것 같네? 인민저항권. 평화적인 방법도 좋으나 폭력적인 방법도 오케이예요. 시민불복종은요, 폭력적인 방법은 안 돼요. 근데 얘는 돼요.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 때 바스티유 궁전 털 때 시민들이 대포 끌고 갔어요. 오케이예요, 오케이. 차이점이 좀 크죠? 그리고 다수의 국민이 판단하여 정부가 명백히 부정을 저질 경우에만 정당하다. 2번, 4번은 사실 시민불복종이나 인민저항권이나 같은 특징인데 1번, 3번이 큰 차이가 있죠.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16페이지는 없을 겁니다. 깔끔하죠? 시험 문제 없어요. 그 정도까지만 말하면 이제 저는 문제 다 찝어드렸습니다. 물론 안 찝어드린 것도 있는데 알아서 공부해라, 이거는. 끝내겠습니다.